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이죠. 원인으로 흡연을 떠올리고요. 폐암 진단을 받는 분들은 주로 노년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폐암 발생률이 늘고 있고요. 기대 수명이 늘면서 노인들의 폐암 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치료는 어떨까요? 수술을 비롯해서 치료법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폐암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경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두경부암의 위험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tand Up for Lov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생률도 높아서인지 이제는 폐암은 곧 담배가 원인이라기보다 다른 여러 요인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폐암 환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폐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뭘까요? 삼성 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용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폐암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여성 비율이 늘었다면서요? 예, 일반적으로 폐암이라고 하면 고령의 남자가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젊은 여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런 연구를 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변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흡연 이외에도 다른 인자들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폐암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폐암 진단과 이제 수술을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연령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100세 시대를 살면서 노년층의 수술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여자들도 늘고 있지만 네. 함께 고령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들 사이에서 폐암의 진단과 수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제가 시행했던 연구를 보면 2010년도에 80대에서 시행한 폐암 수술은 전국에서 91건에 불과했지만 네. 2023년에는 857건으로 증가했는데 네. 전체 폐암 수술의 증가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네. 한 60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노년층에서는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노년층의 수술도 늘은 거네요. 이건 로봇 수술이 주는 장점도 역할을 했을까요? 이제 고령층에서 수술이 늘어난 것에는 그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수술들이 많이 발전했고 그 수술할 때 마취나 수술 후 관리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고령 인구의 기대 염원도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점이 네. 적극적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여성 또 노인의 폐암 발생률과 이제 수술이 좀 많아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여러 요인들 중에는 국가 검진의 저선량 CT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조기 발견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암 국가 검진이 시작됐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 검진의 대상은 54세에서 74세 사이에 그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30, 40대 젊은 여성이나 반대로 이제 70대 후반, 80대 초반 고령 인구는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폐암의 국가 검진이 이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암이 아닐 때 암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네. 위양성 병변을 찾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진이 실제로 대규모에서 봤을 때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어떨까요? 로봇 수술이 많아진 것도 그렇고 최소 침습이라는 최소한의 절개 방식도 노인들의 수술 가능성을 높인 걸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최소 침습 수술은 예전에는 갈비뼈 사이를 크게 절개해서 수술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몇 개만 만들어서 수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로봇 수술이나 흉곽경 수술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은 기존의 개흉술에 비해서 수술의 통증이 적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통증이 적기 때문에 수술의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 환자들에서는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의 좀 장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수술법으로 얘기가 되는 이제 비디오 흉곽경 수술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떠올리면 될까요? 예전부터 있었던 수술법이긴 하죠. 예전부터 있었던 수술 방법이고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일부 환자분들이 복강경 수술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강경을 가슴에 넣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도가 되었고 보편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 폐암 수술에서 흉곽경 수술의 비율이 90%가 넘어가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높은 비율입니다. 흉곽경 수술의 비율이 90%에 달한다는 건 상당한 건데요. 그러면 개흉 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슴을 열어야 하는 개흉 수술은 부담이 될 텐데 상태에 따라서는 여전히 개흉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가요? 예, 이제 크기가 아주 큰 암이나 아니면 이제 암이나 이제 전이가 있는 림프절이 폐동맥이나 정맥 같은 데 딱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유착이 심한 경우 등에서는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개흉 수술이 유효하고 안전한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개흉이 최소 침습 수술에 비해서 통증 등 좀 불리한 점이 있긴 한데 암 수술의 목표는 안전하게 완전 절제를 하는 거고 이 목표에 부합하게끔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흉하면 통증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통증 조절 약제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암 치료에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술법의 변화가 큰 것 같은데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폐를 절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클 것 같습니다. 폐를 보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폐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모든 암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수술의 목표는 완전 절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암이 있을 경우에 이 폐업 중에 하나를 완전히 절제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수술 방법이고 이 수술 방법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폐업보다 좀 더 작은 단위인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쇠기 절제술을 이제 말단 부위에 위치한 2cm 이하의 작은 경우에는 시행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더 작게 절개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말초에 위치하고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는 폐업 절제술을 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부역 절제술이나 이제 쇠기 절제술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이제 부역 절제술이나 쇠기 절제술은 폐렴 등의 합병증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역 절제술을 모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크기,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행하는 게 환자가 오히려 재발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수술의 만족도랄까요? 입원 기간이라든지 예후도 좋은가요? 이제 입원 기간에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된 인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구역 절제술 하는 게 폐업 절제술에 비해서 입원 기간을 줄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후는 이제 암의 재발이나 생존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후는 아까 얘기했던 말단 부위의 2cm 이하의 작은 경우는 구역 절제술하고 폐업 절제술 사이의 생존율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구역 절제술이 좀 더 생존율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임상 연구 결과고 네. 실제 이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도 이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는 앞으로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폐암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망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사망률에도 변화가 일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시는 사망률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수술 후 사망률이고 하나는 이제 장기 생존율인데요. 일단은 수술 후 사망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에 한국에서 폐암 수술한 후에 사망률이 2.45%였는데 네. 2023년엔 0.76%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절반 이하로 사망률이 떨어지고 수술이 그만큼 안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폐암의 장기 생존율은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암종이 그렇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좋아지고 있고 항암제도 좋아지고 있고 치료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폐암의 장기 생존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예후가 이제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수술이 모두에게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비교적 초기에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 네. 암은 일반적으로 모든 암이 1기부터 4기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4기는 완전히 진행된 경우고 1기는 아주 국소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기에서부터 2기까지는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이고 네. 3기에서는 제한적으로 적합한 환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환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암이 진행이 많이 되지 않고 네. 전이가 있더라도 그 폐와 그 림프절 주위로만 한정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폐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폐암 환자들이 왔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가 수술이 가능하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고 이야기들 하죠. 네. 그럼 다행히도 수술을 하셔서 수술이 잘 끝났어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있을까요?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그 1기라고 해도 5년 내 재발 확률은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5년 생존율은 한 85%에서 9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5년 동안은 최소한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재발 여부를 관찰해야 됩니다. 네. 근데 폐암도 5년간 문제가 없으면 완치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이후로도 폐암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모든 암종이 이제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일단 완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년 지난 이후에도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암 치료를 하거나 수술하고 나면 나머지 폐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새로 2차성 폐암이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5년 뒤에도 안심하지 마시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계속 재발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5년 내에는 아주 짧은 간격으로 CT를 반복적으로 찍지만 이제 5년이 지나면은 검사 주기를 좀 늘려가면서 1년에 한 번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늘려볼 수는 있겠죠. 확률적으로 낮아지니까요. 네. 아무래도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검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혈액체 생검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암이 이제 몸 안에서 자라면은 암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암세포에서 유전자 조각들을 이렇게 혈액 내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요. 이제 이런 거를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생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폐암이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경우들에서 더 정확하고 유용한 방법이고 초기 폐암에서는 실제로 이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기 진단에 있어서 그 혈액 생검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아직은 얘기할 수 없는 단계고 이제 폐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CT를 찍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엑스레이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CT를 찍어봐야 되는 건가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 폐암을 조기에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그거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아. 이제 CT를 찍어보는 게 정확한데 그래서 전 국민이 CT를 다 찍어봐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검진에 보면 특정 나이대에 네. 흡연력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저설량 CT를 찍으면서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폐암 수술을 앞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제가 일단은 앞에서 드렸던 얘기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수술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 10년 사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이 권유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자들이 항상 병원에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보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세요. 뭐가 좋다던데 폐암에. 근데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지금 폐암 치료한 지 10몇 년 동안 보면서 뭔가를 먹고 잘못된 경우들은 참 많이 봤지만 잘 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서 치료하자는 대로 잘 치료하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암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기영의 나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경부는 어딜 말하는 걸까요? 병원에서 두경부암센터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 중에서 두경부 질환을 다루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머리와 목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경부가 머리와 목을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경부라고 하면은요, 눈 아래에서부터 쇄골 위까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뒷목에 있는 척추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한 척추가 만져지는데요. 이 경추를 제외한 부분이 두경부 외과 의사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비인후과라고 하지 않고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두경부를 따로 다루는 걸 보면 관련한 질환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안에 생기는 염증도 저희들이 보고요. 목 안에 생기는 질환이나 또 후두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성의 변화나 후두에서 생기는 질환들, 또 침샘에서 생기는 질환, 갑상선 질환, 또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목 안에 있는 림프절에서 생기는 질환, 이런 아주 다양한 구조물과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병원에 가면 암병원에서 두경부암센터로 표시된 경우가 많잖아요. 두경부에도 암의 위험은 높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두경부에서도 암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인 갑상선암도 두경부에 포함이 되고요. 폐암이나 대장암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밥을 먹기가 좀 힘들어지는 구강이나 인두에 생기는 구강암, 인두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변하는 후두암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후두암은 좀 익숙한데요. 인두암, 구강암 말씀하셨고 또 침샘암, 비강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경부암은 좀 희귀암이 많은 것 같아요.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암의 이름들이 이제 해부학적인 명칭을 따라서 지어지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두경부에서 암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구강입니다.
구강암이 보통 저희가 10만 명당 4-5명 정도 발생하는데 네. 뭐 대장암이나 폐암 같은 건 10만 명당 한 5-60명 정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훨씬 더 적은 암이지만 그래서 아마 주변에 두경부암이 있는 분들을 잘 못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대학병원에는 굉장히 자주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고요. 네. 치료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생기는 이제 구강암이 특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음식 통로부터 뭐 숨 쉬는 길, 또 성대 주변의 입속까지 두경부암으로 불리는 질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나 공기랑 접하는 입안이나 모관의 점막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입안으로 들어가는 자극적인 화학 물질이나 또 구강 위생이 나빠지거나 그래서 생기는 이빨의 부식 때문에 이빨이 또 날카로워지면 그거에 의해서 만성적인 자극이 입안에 생겨서 그런 것들로도 암이 생기게 됩니다. 네. 참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흡입하는 많은 요소들이 두경부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자극적인 화학 물질 얘기하셨지만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 두경부암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술과 담배고 알코올이 역시 가장 잘 알려진 점막의 발암 물질이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술을 오랫동안 마셔도 암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네. 어떤 분들은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도 구강암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알코올에 대한 유전적인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암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차이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금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잘 알려진 점막의 발암 물질이고 폐암도 유발하고 그러지만 후두암도 이 담배 때문에 생기거든요. 담배 역시도 유전적인 감수성이 사람마다 달라서 짧게 피신 분들이 후두암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담배 끊으신 뒤에 한 10년 지나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배 역시도 뭐 술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암 발생 위험은 있다는 건데 어떤 다른 요인들도 있는 걸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강의 위생이 안 좋아지면은요, 이빨이 잘 썩게 되는데 이빨이 겉 표면이 썩어버리면 이제 날카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 날카롭게 변한 이빨이 혀나 볼 점막에 자꾸 자극을 주면은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게 암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구인두라고 하는 혀 뿌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두 바로 위까지 이어지는 밥이 넘어가는 길을 저희가 구인두라고 부르는데 그 구인두의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서 그 점막에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구인두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모관의 편도 상피에도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점막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고요. 그게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암을 일으키는데 두경부 구인두암의 최근에는 거의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후두, 인두, 구강, 성대까지 이 두경부암의 위험을 생각하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증상에도 민감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두경부암의 공통적인 증상도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부위들에서 암이 생기는데 각 부위들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입안에서 이제 암이 생겼을 때는 식사할 때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점점 심해지신다든지 하게 되고요. 네. 모간 인두에 종양이 생기면 밥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삼키기가 어려워지시겠죠. 네. 또 후두에 이상이 생기면 후두는 음성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화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거라면 한 2주에서 3주 이상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무조건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암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요, 뭐 식사할 때 좀 입안에 통증이 있다거나 삼킴 장애, 목소리가 좀 변한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일반적인 뭐 질환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두경밤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겠어요. 대부분 병원에 늦게 오셔서 네. 진단이 늦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입 안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직접 볼 수 있는 위치나 만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모르시고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또 목에서 만져지는 혹에 민감해야 한다면서요.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목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암이 생겼을 때는요. 네. 이제 증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 목 안 점막에서 발생한 암이 바로 옆에 목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곳, 흔히들 이제 임파선이라고 하시죠. 네. 그 임파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잘 도망을 갑니다. 그걸 저희가 림프절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두경부 암의 상당수는 이미 이런 전이가 생겨서 목에 만져지는 혹을 첫 번째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에 림프절로 전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혹이 만져질 정도로 좀 커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보통 임파선이 염증 때문에 붓게 되면 한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가라앉지 않거나 점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시면 2주 동안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시면 이건 암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런데 또 만져지는 멍울이 다 암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양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염증 때문에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목에서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림프절이 부은 게 아니고 네. 목에도 되게 다양한 종양이 생기거든요. 신경에도 생기고 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혹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 혹들이 있어서 그래도 작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암인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만져지는 멍울이 양성인 줄 알았다가 이제 수술 후에 조직 검사로 악성으로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조직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수술 단계에서 악성을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그건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으시면 저희가 먼저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조직 검사랑은 조금 다른데 세포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혹에다가 주사기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세포를 꺼내 보고요. 그 세포의 모양을 보고 암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네. 뭐 아주 명확하게 암세포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를 주시면 네. 임파선에 전이가 된 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원발 부위, 이제 병이 처음 시작된 부위를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로 이렇게 처음 암이 생긴 부위를 찾아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포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가 내시경 검사입니다. 네.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것만큼 정확한 검사가 없고요. 네.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위는 저희가 다 만져보면서 종양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후두 내시경을 하는 건가요? 후두도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고 네. 코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비인두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인두의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네. 비인두라고 하는데도 보고요. 또 혀뿌리 쪽 구인두라고 하는 것도 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내시경을 보고 나서 뭐 진료실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들도 많겠어요.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조금이라도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면은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네. 국소 마취를 바로 하고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할 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강암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보면 암이 의심된다 하면은 바로 국소 마취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 뒤쪽으로 목 안은 사실은 환자분이 이제 구역 반응이 심하거나 또 너무 깊이 있거나 하면 외래에서 바로 조직 검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빨리 이제 전신 마취 날짜를 잡아드리고 전신 마취하에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두경부암도 수술이 우선인가요?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두경부암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네. 방사선 치료의 방법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좋아져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두경부암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치료하는 게 환자분한테 더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제 환자분 암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다학제 진료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네. 수술하는 의사, 항암 치료하는 의사,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요.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회의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 하시거나 직업적으로 음성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성대를 한쪽을 제거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환자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고 네. 이 회의에서 수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도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요. 네. 저희가 육안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깊은 부위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데 네. 굉장히 유용하고 넓게 절개하지 않고 입 안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위들을 주로 이용해서 네.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좀 회복도 빠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로봇 수술이 되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이 있는 부위를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구부러지는 내시경하고 로봇팔을 이용하면 저희가 입을 벌려서 볼 수 있는 부위를 넘어서 목 안에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병도 구부러지는 로봇팔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부위를 막 굉장히 넓게 저희가 목을 열어가지고 직접 눈으로 바깥에서 확인하면서 제거했었는데 이런 로봇을 이용하면은 절개를 넓게 하지 않아도 그곳까지 접근할 수 있고 병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두경부암도 초기 발견으로 치료하면 그만큼 재발이나 전이 위험도 낮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재발과 전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라고 하면은 1기나 2기 정도까지를 이제 초기라고 하고 3, 4기를 진행된 병기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1, 2기에 발견돼서 수술하는 경우가 예후가 제일 좋죠. 수술 후에 추가 치료도 안 하고
1, 2기 정도면은 수술만으로도 전이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재발과 전이는 수술 후에 1, 2년 안에 발생한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재발하시는 분들의 90%는 거의 1년 안에 재발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빠르게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재발의 위험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폐나 뼈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수술 전이나 치료 전에 전부 다 검사해서 없는 걸 확인하고 진행하지만 한 1, 2년 지나서 폐나 뼈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는 암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항암제 신약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재발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해가지고 이분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항암제를 써서 싹 없어지는 경우도 제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도 그렇지만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두경부암이 좀 생소해서 예방이나 조기 발견도 놓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관이나 입안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2, 3주 이상 지속이 되시면 무조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내시경으로 불편한 부위를 먼저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에 만져지는 혹이 2주 이상 없어지지 않거나 점점 커지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술, 담배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두경부암은 술, 담배를 계속 하시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의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하의 지난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